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제 발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달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아 발달 특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의 영역을 나눠서 한번 소개할 거예요. 하나는 유아기. 이고요. 하나는 아동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나실 아이들이 다양한 연령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키즈 클래스라고 명칭할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세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5세 이상의 그 표기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만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만 기준 말고 유치원을 들어가는 나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나이가 이제 5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만으로 따지면 만 3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만 3세 그리고 유치원에 이제 유치원으로 옮기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유아기의 뜻은 원래 영아기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미취학 아동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나라마다 표기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나이 연령대에 대한 표기도 좀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5세 이상이라고 표기하면 유치원에 등록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동기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그래서 유년기와 청년기 중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제 그 초등 연령대를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유아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5세 이상의 5, 6, 7세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동기라고 할 때는 이제 8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발달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왜 유아기와 아동기일까요? 이 5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실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뭐 우리 윤주 선생님처럼 교회의 특성은 되게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시겠지만 다희님이나 상봉님이나 아니면 이제 원데이 클래스, 키즈 클래스 아니면 어디 뭐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시면 대부분 이제 5, 6, 7세부터 뭐 초등기 한 10살, 11살까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만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발달의 시기를 겪고 있을까? 라는 이 안다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짜잔! 이 그림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책을 다 안 버렸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버리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버리지 않았었는데, 개론책. 그러니까 아동 발달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개론책에 유아기 챕터에 딱 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유아기 아이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아이들 뭐 하고 있어요? 인형을 쪼르륵 앉혀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면서 이제 난 이제부터 선생님, 너는 아이들이라고 하겠죠. 이 아이들이 바로 유아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오늘 내용은 제가 지어서 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론책.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개론책, 발달에 대한 개론책.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교육을 했냐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모 교육을 위한 이 아동 발달, 유아 발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교사로 있었을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내용들을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책을 보실 때 이 내용이 어디서 왔는가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가 어떤 출처를 가지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출처가 꼭 있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안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유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기 아이들, 우리 오른쪽에 이 사진이 이제 저희들이 만났던 우리 아이들인데요. 유아기는 보통 영아기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시기이지만, 대부분 이제 뭐, 발달의 기준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고 느린 기질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평균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론에서는 유아기에 해당이 될 때 이런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발달이 되어야 되는 목표 설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5살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가 5살이 시작할 때 6살, 7살이 됐을 때 유치원 이 시기에 이런 게 꼭 중요하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유아교육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자료들이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 두 가지, 세 가지만 꼭 필수로 기억만 하셔도 아이들과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자율성과 주도성. 두 번째, 또래 관계. 세 번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자율성, 주도성,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자율적인 기질이 막 나올 시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이고, 그때 자율성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면이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주도성이 키워지지 않을 때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치원을 여러분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른 개념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관리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제 케어에 대한 담당 기관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합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한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제 보육 쪽에 가깝고 그리고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등록할 시기가 되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제 유치원 연령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등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제 등록되는 그 시기가 유아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5살 시기가 돼서 이 아이가 딱 이제 점점 4살 때부터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발달이 됩니다. 한번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요. 사실 영아기부터 신체적 성장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신장이 갑자기 쑥쑥쑥쑥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7cm 정도씩 증가해요. 그리고 체중이 2, 3kg씩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를 말할 때는 이제 이 외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발달을 기준으로 할 땐 특히 뇌를 봅니다. 뇌를 꼭 뇌 발달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데 왜냐면 두뇌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왜냐면 두뇌는 이 몸과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감성 미술 할 때 한번 소개하겠지만 두 번째 작은 뇌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손이에요. 그래서 이 영아기 때 손을 먼저 찾고 이걸 가지고 와서 입을 움켜쥐고 이 입에 가져다 넣고 이게 뇌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발달을 얘기할 때는 꼭 두뇌 발달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은 영아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만 5세경이 되면 성인의 90%까지도 뇌의 무게가 아이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의 무게예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자꾸 이제 유아기 때
벌써 이제 뇌가 다 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뇌의 무게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위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 두뇌를 작용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발달이 있기까지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요. 영양이나 생활환경, 건강관리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자면 아까 우리가 사진에 우리 아이가 곰인형을 앞에다 놓고 동화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게 바로 상징적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상징적 표상은 이제 교육 심리학 용어로 따지면 이제 전조잡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심리학 용어가 이제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교육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적 표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심리학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심리학 용어에서는 전조잡기라고 부르는데 이 전조잡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 다녀올게 하면서 애가 갑자기 아빠인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역할놀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역할놀이를 할 때, 와, 얘가 이제 놀이를 유치원에서 배워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배움과 플러스로 이 아이는 지금 상징적 표상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 표상이 내부에 존재했고 이런 인지력이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살, 4살부터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더욱더 이 역할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형과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뭔가 이제 따라하거나 선생님의 행동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이런 놀이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상징적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수단이 언어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 패브릭토리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언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패브릭토리만의 뭔가 하나 키워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발달에 있어서 언어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상징적 표상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역할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어를 막 배워요.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엄마의 언어들을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또 배워요.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친구의 언어를 또 배우고 주고받고 하면서 언어의 폭발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많은 어휘를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에 딱 되면요. 정말 그 언어의 그 아이가 배워가는 그 획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언어가 좀 느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언어적으로 조금 많이 느려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세 전, 그러니까 유아기 이전의 언어의 속도는요, 아이가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팍 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아기 이제 말까지 갔을 때에도 언어가 만약에 발달이 많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유아기의 그 시기에는 유아기 초기부터 5세, 6세, 7세까지 이때는 폭발기이기 때문에 언제 이 아이가 언어의 그 속도가 빨라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얼만큼 빨라지냐. 유아기 사고의 특징이 이제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인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 표현의 수단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유아기 초기에는 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만약에 2, 300개였어요. 그렇다면 만 5세경 유아기 말에는 2,500개까지 증가합니다.
200개, 300개 사용하던 언어가 2,500개까지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유아기 시기에 언어의 발달이 폭발기가 시작이 된다.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요. 3, 4세경에는 만 3, 4세는 3, 4개 단어로 문장을 구사하다가 유아기 말에는 6개, 7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야?부터 시작하는 게 4살. 이제 한 4살 때부터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우리 윤진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5살인가요? 첫째 아이가? 아, 5살이에요? 다섯 네, 살이요. 그렇군요. 딱 지금 이런 시기. 뭐든 궁금하고, 뭐든 만져보고 싶고, 뭐든 물어보고 싶은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지셨어요. 이 발달에 대해서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영상도 되게 많이 보시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것이 만약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 보이고 산만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ADHD 아닌가? 막 이런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시기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시기예요. 원래 궁금한 게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발달의 속도가 이 발달의 과정 안에 호기심이 왕성해져 있는데 이것을 자칫 ADHD나 아니면 자칫 이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와, 나 진짜 오늘 힘들었잖아. 이거는 속마음으로 간직하시고. 그런데, 아, 저 아이가 지금 딱 보니까 5살이네? 아, 호기심이 엄청 많을 때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와의 대화법이 따로 있어요. 너무 막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다 대답해 주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있다가 선생님 설명해 줄게. 만약에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할래요, 제가 말할래고 하면 그 궁금하겠다. 그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따로 얘기해 줄게라고 조절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고 호기심이 많구나 하고 인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조절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사회의 기술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저희가 항상 저희는 유치원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갈 때를 첫 사회생활이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또래의 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아기에도 다른 친구들과의 놀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유아기로 넘어갔을 때의 놀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는 자기 개념이 시작합니다. 이제 나가 튀어나와요. 내가 할래, 내가 입을래, 내가 신을래, 이런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유아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신체 발달 얘기했을 때 그 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잠깐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뇌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이 뇌는요, 아이가 영아기 때부터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아기와 유아기의 뇌 발달이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영아기는요, 자극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뇌의 자극. 그러니까 뇌의 발달에 있어서 이 뇌라는 구조가 계속 자극을 줘야 그것이 자극이 되게 부피가 늘어나고 그 옆에가 또 그 영역마다의 자극이 일어나면서 그 발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아기는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어떤 클래스를 할 건데 저는 그 영아기 아이들이 너무 잘 맞아요. 만약에 영아기 아이들만 봐도 너무 좋고요. 제가 영아기 아이들에 맞춰서 키즈 클래스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오감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면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무조건 잡고 싶고 먹고 싶고 두드려 보고 싶고 이런 오감 활동을 원해요, 몸이.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걸 그립니다.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의 발달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영아기에 이제 지나면 유아기가 되면 자극은 자극인데 뇌라는 것과 신경계의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꾸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아기에는 다양한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뭐 해보고 다양하게 온 몸을 활용해서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아기가 되면 자극이 주어지는 것들은 계속 남고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점점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예요. 가지치기는 유아기 때도 한번 일어나고요. 청소년기에도 한번 일어나요. 근데 그 가지치기가 뭐냐면 계속 뇌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지는 현상은 남고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가 돼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이런 판단력, 집중력,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도 전두엽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유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활발하게 발달이 일어나야기 되기 때문에 부모는 유아로 하여금 타인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델링이 되어줘야 되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자극을 많이 받고 보고 배우는 이 아이들을 위해 교사도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가 이런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라는 부분이 지금 이런 영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한 그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 의사결정, 그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 맨 앞에 있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측두엽은 청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손의 후두엽은 시각, 그리고 주정엽은 감각적인 공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아기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요? 바로 전두엽 발달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전두엽이 뭘 담당하는 기능이 있길래 저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나요? 바로 조절력인 거예요. 자기 조절력, 주의력, 그리고 감정 조절, 창의성, 주의 집중, 호기심, 동기부여 이런 종합적인 그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덕성과 인성이 발달되는 영역이 바로 전두엽인 거예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바로 전두엽이고요. 전두엽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두엽이 발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기조절력이에요. 특히나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알파 세대들은 재생 버튼보다 멈춤 버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기조절력과 주의력이 계속 키워줘야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유아기라는 거예요. 초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부터 이 자기조절력을 배워야 되고요. 이 자기조절력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바로 전두엽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아기의 특징을 좀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기를 다룰 때 이 한 주차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 다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 그중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네 가지의 발달 특성. 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외우세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만난다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자 하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아기에 꼭 이루어져야 할 발달 특성 네 가지는 아까 목표 설정에 나왔던 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자율성과 주도성, 또래 관계, 정서지능, 자존감입니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리고 저거 어디서 많이 본 키워드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패브릭토리가 매번 강조하고 매번 소개서에도 넣고 매번 PD에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이 네 가지예요. 자율성과 주도성, 또래 관계, 정서지능, 자존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 커리큘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친구, 가족, 환경, 세상, 그 다음에 마지막 자존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1년치의 내용이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의 키워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그냥 뚝딱 아유 이번에는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가 주제로 합시다. 아유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이 주제로 합시다. 이런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다 품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자율성과 주도성입니다. 자, 이제 5살이 되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우리 윤주 선생님 가장 힘드실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내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고요. 스스로 옷도 입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성과 주도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주도하려는 성향이 나타내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밥을 먹겠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엄마들은 먹여주는 게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먹겠다 그러면 이제 다 흘리잖아요. 다 흘리고 지저분해지고 그것도 언제 치우고 그래서 한번 먹여주는 게 낫죠. 자, 만약에 스스로 옷을 입겠대요. 내가 한번 입혀주는 게 낫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워주지 않고 어른이 계속 개입하게 될 경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냐면 바로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캥거루족이 성인에게도 있는 거 아시죠? 이 대학 교수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렇죠? 라고 하는 양육자. 자녀가 직장에 휴가 낼 때도 대신 상사한테 전화하는 양육자. 없을 것 같죠? 여전히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뭐예요? 유아기에 자율성과 주도성이 연습되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고착이 돼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레 때 되면 다 된다. 어른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발달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적기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적절한 그 시기,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 적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기가 바로 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교육 심리적인 언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율성과 주도성을 보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인간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율성이 키워지지 않으면 자율성의 반대말이 수치심이래요. 그리고 주도성의 반대가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막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만약에 그걸 거절해요. 교사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주도성을 막 가지고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그것을 차단할 경우 아이는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나중에 발달 과업으로 뭐가 이어지냐면 그 책임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건 그것이 이어져야 책임 의식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것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율성과 주도성이 그냥 한 가지의 그 초점만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전인적인 발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언어 발달만 이룬다고 언어 끝이 아니라 언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결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전인 발달이고 유아 교육이 바로 전인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과 주도성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신다면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복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클래스 할 때 1인 테이블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 1인 테이블을 이제 만든 그 이유는 뭐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아, 내 자리구나라는 그 인식도 있겠지만 내 자리라는 건 치울 때도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의 기준에 있어서 내 자료에 내 물건이 있고 그리고 내 그런 저희들이 이제 패드를 이제 그 테이블 매트를 이렇게 하나 깔아 놓거든요. 그래서 내 범위를 이렇게 정해줘요. 그렇다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션을 선생님이 좀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스를 할 때 저희들도 네, 잠시만요. 아, 네, 상봉님은 깊은 뜻을 모르고 대신 치워주셨군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선생님이 많으면 사실 치워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아유 내가 한번 치워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가 했던 물건은 내가 정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상무님 만나셨을 때는 저희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어서 저희가 그때는 안 했지만 저희가 원래 있을 때는 그 휴지통, 악어 휴지통이라고 부르는 휴지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범위를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래스에 오면 내 자리가 있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 라고 하면 그 통을 하나씩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에 내 펜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쓰레기가 옆에 있다면 내가 만든 그 쓰레기들은 내가 휴지통에 넣는 거. 이런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미션을 좀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윤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그런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을 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션이 되겠죠. 그 두 번째는 무조건 안 돼라고 하지 않기. 사실 이거는 클래스에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윤지 선생님과 저처럼 이제 집에서 잘 안 돼요. 안 돼. 이제 안 돼가 여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자율성과 주도성에 있어서는 이제 안 돼보다는 먼저 네가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왜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서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겠죠. 분별력이 아직은 이제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안 돼보다는 기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네가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얘기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게끔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양치질이에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유아기 때부터 벌써 4세부터 꾸준히 양치하는 습관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들 이제 가지신다면 아이가 양치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한 5살 기준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다고 아이한테 그냥 네가 해가 아니라 시도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번 봐줘요. 한 번 더 해줘요. 엄마가 마무리를 해줘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게끔 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수저, 젓가락 놓는 거. 이제 내가 먹을 내 식판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을 수저랑 젓가락을 내가 차려보는 거, 그리고 치울 때도 내가 치우는 거.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그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한번 꺼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입고 난 옷도 빨래통에 넣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기초 생활 습관이라고 해요. 기본 생활 습관. 근데 그 기본 생활 습관을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5세에서
1년 6개월 내내 상반기에 그 기본 생활 습관 훈련을 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내 밥을 내가 받아서 먹어보는 방법. 그리고 가방을 정리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성과 주도성,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영유를 많이 다녀요.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런 교육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어떤 유치원에서는 이제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이걸 못하고 있다면, 사실 집 안에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집 안에서도 이것을 어머님들이 모르실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이 어디까지로 흘러왔다고요? 이제 우리처럼 사교육 기관에도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원래는 저희 유치원처럼 유아 교육 기관에서 원래 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유아 교육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제 학원에서 머무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역이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우리처럼 일반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도 이런 교육이 이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윤 선생님 그것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제 학교에서 배울 일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자율성 얘기했을 때 요거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율성은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자율성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율성은요. 선택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은요. 자기 조절 능력을 꼭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이 모르세요. 자율성은요, 자기 조절 능력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규범에 타인의 요구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정서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자율성만 생각하면 자유롭게 시도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라고만 있겠지만, 내가 그걸 시도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거다라는 교육을 꼭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너무 더운데. 우리 여자애들 그렇잖아요. 너무 더운데, 이제 겨울 드레스를 입고 가겠대. 자, 우리 다혜님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인데. 누가 봐도 너무 더운 여름날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엘사 겨울 드레스를 입고 가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 우리 다혜님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윤준 선생님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 100이면 100? 이제 혼나죠. 우리 아이가 혼나죠. 지금 여름인데 지금 그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자율성 생각하면 그럼 그 아이가 입게끔 놔둬야 되나? 고민스럽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율성이 그러면 그냥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아이가 누리게끔 해줘야 되는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네가 이 드레스를 입고 가게 된다면 너무 더울 거야. 그래도 괜찮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대요. 자기 무조건 이거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가방에 여름 옷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그걸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오늘 이 옷이 너무 입고 싶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 분명 더워서 갈아입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그 다음 날부터 그 드레스 입겠다고 할까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것이 뜨거운 걸 알지만 이것을 가까이 갔을 때 그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아이가 경험하고 그것이 그렇지만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율성을 네가 했을 때 이런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네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가 입고 가서 그 더움을 아이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이 돼야 선택과 책임의식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수찬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근데 너무 그걸 많이 강조하긴 했었는데 선택에는 그럼 우리 저희 수찬이가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제 남자애라서 좀 약간 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먼저 조절이 돼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유아기다. 그래서 이때 제일 필요한 게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지원만 해줄 필요가, 지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훈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관된 태도로, 그렇지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훈육해 줘야 되고요. 그것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과 그 기대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규칙을 어겼을 때는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아이가 무언가를 뭐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전에 꼭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사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물건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서 오거나 그리고 뭐 아이가 만약에 울고 불고 하면 이제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사줄게 하고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그 사전에 이 아이와 협의했고 사전에 이걸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걸 사러 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없으면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만약에 아이가 만약에 울고 불고 막 이렇다면 이제 사실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뤄나가야 이 아이가 무언가를 내가 선택한 것에 이것이 사고 싶었을 때 엄마랑 동의했을 때 이것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아이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는 꼭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그 물건이 없었네. 그런데 이걸 네가 너무 속상할 텐데도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있으면 그거 꼭 사자. 사서 우리가 그 다음에 네가 뭔가 원하는 게 또 있으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보자. 하고 이 칭찬과 보상을 꼭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사회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적인 보상 플러스 사회적인 보상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가 힘들었겠지만 이걸 너무 사고 싶었겠지만 그걸 참은 네가 너무 기특해. 그리고 그걸 참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었어. 라고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 학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싶다면 무조건 사게끔 해주고 그냥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조절 능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또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또래 관계예요. 또래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인데요. 사실 5살, 이제 유치원에 처음 들어갈 때는 기초생활습관을 막 키우는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화장실 가는 방법, 밥 먹는 방법, 그 가방 정리하는 방법, 이것만 계속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엄청 커 있어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또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또래 관계는 놀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징적 표상은 그 역할놀이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놀이가 바로 이 역할놀이뿐만 아니라 뭐 블록놀이, 뭐 다양한 영역의 놀이들이 있지만 그 놀이가 바로 그 또래 관계를 연결짓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놀이가 중요한 거 굉장히 알겠는데, 영아기와 유아기의 놀이가 뭐가 다른 거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아기에도 아이들끼리 놉니다. 그리고 유아기도 놀아요. 그러면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영아기는요, 놀이를 통해 관계를 맺는 시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엄마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선생님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는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뭐를 통해요? 놀이를 통해. 근데 유아기는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놀이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2개월 전후의 아이들입니다. 이 또래 아이들의 놀이엔 특징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쥐어주면 입으로 먼저 가져가고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던지기도 하고 같은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놀이의 반복은 오감의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 4세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면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챙겨가자. 내가 도와줄게. 오렌지 주스. 소풍놀이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흔히 하는 상상놀이의 일종인데요. 한 아이가 보자기를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검 바다 강 멀리 진검다리 하면 돼. 여기 좀 이따 또 보자기는 강이 되고 방석은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들을 놀이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의 반복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완전했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역할놀이도 만 4세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놀이로 재현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보셨죠? 아이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관계를 맺고요. 이 안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언어를 또 같이 획득하게 되고 언어를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또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또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실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생각하면 놀이터에만 나가도 아이들이 있었고요. 나가서 새로 보는 친구들끼리도 같이 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아이들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끝나면 과정이 이제 일과가 되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유치원 안에서도 사실은 놀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무브먼트 얘기할 때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의 영역도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계속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놀아야 되고 학원에서도 놀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을 만난다면 다양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가 놀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 가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그걸 말을 꺼내 보게 되고 또 같이 무언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지금의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힌다기보다는 아까 보셨다시피 또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을 때 자기 아까 그 발달에서 그거 있어요. 자아 개념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내가가 되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게 했어요. 라든지 이제 트러블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나 교사는 어떤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의사소통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공감부터 해줘야 되겠죠. 아, 네가 그 상황에서 많이 속상했겠다. 거기까지. 걔 왜 그랬대니가 아니라 거기까지. 공감부터. 아, 많이 속상했어. 그래. 충분히 속상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 친구는 어떤 걸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이것이 너무 많이 하고 싶었었나 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는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인지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자극을 먼저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옆에서 그것을 꺼내줄 사람은 부모와 교사다. 그래서 만약에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공감, 첫 번째는 공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를 수도 있어. 너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보다는 작은 다툼은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둘 필요도 있어요. 요즘은 사실 저도 클래스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전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과격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에 나가면 뭔가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면 몸이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개입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개입할 경우 이 아이가 그 작은 다툼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방법을 경험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클래스를 하다가 펜 뚜껑을 열다가 옆 친구를 쳤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이 개입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펜 뚜껑 열다가 쳤나 봐.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미안.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꼭 보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널 보고 있었어. 선생님 그 상황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먼저 이렇게 사과해 주니까 너무 기쁘다. 라고 얘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이 아이의 발달의 방향을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개입해야 될지를 분명히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놀이는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놀이는 어른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뭔가를 깔아줬기 때문에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기억해 보면요. 우리는요. 그냥 돌멩이만 있어도 재밌게 놀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가 너무 그 놀이라는 키워드에 무엇을 줄까? 어떤 장난감을 줄까? 어떻게 놀아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진짜 놀이의 요소는 이 세 가지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자발성.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진짜 놀이예요. 두 번째, 주도성.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의식을 갖는 게 놀이예요. 세 번째는요, 즐거워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즐거운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우리가 예쁜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다 깔아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를 재밌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노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놀게끔 할 수 있는 영역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걸 더 재밌게, 어떤 걸 깔아줄까, 어떤 물건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됐을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래 관계, 놀이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패브릭토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정서지능입니다. 정서지능은 감성지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유아 교육에서는 정서 지능의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정서 발달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정서 지능입니다. 자, 그런데 정서 지능이 뭐냐면 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타인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정서 지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처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 눈물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건지 짜증이 나서 나는 건지 기뻐서 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요. 아이들의 이 감정을 의식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건 사실 이 정서 지능이 키워져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정서의 언어화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네가 이렇게 속상했구나. 이런 언어 자극들이 감정의 이 정서의 언어화를 해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서지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세계적인 심리학자 골만 박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감이 정말 높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IQ가 높거나 공부를 잘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능은 아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이 되고요. 저희 패브릭토리가 리브랜딩 할 때 제일 키워드로 삼은 게 그래서 감성지능, 정서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지능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그렇게 단단한 뿌리가 되어줘야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키워질 수 있는 꽃을 필 수 있는 단단한 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정서지능이라고 딱 들으시면 정서적인 면만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 정서지능요 인지 발달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센트럴 랭커셔 대학. 심리학과 파멜라 쿼터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원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 86명을 5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정서 지능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성적이 더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건 학업 과정이 어려울수록 정서 지능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is important for academic success, but it's because you're able to sit there and revise for longer. Yeah, you're able to stay focused and you're able to act on things. To be able to get those really good grades, you're going to have to be able to manage emotion, work with stress and move forward. 자, 무슨 이야기예요? 감정 조절, 나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인지 발달과도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커졌을 때 나의 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그 기능이 발전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인지 발달과도 연계가 되고 그게 학습 능력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감정 조절, 자기 조절 어디서 나왔어요? 자율성에서 나왔죠. 자율성과 주도성에서 자기 조절 능력과 이어지는 게 정서 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마주해 보고 그것이 내가 나로서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다른 누구의 핑계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를 조절하여서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서지능의 첫 번째는요. 아이의 기분을 살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클래스에 오면 아이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앞치마를 입혀줘요. 그런데 어머님들을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앞치마를 입혀줘요. 무릎을 굽히고.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그냥 저희가 그냥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분을 살펴주는 거예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밥은 먹었어? 어떤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서.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는데 아이들이 이미 막 너무 설레어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보이면 그 아이의 기분을 살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디테일이 처음에 시작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정한 목소리예요. 어,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뭐 밥은 먹었어? 하면서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는데 많이 너무 많이 막혔었겠다. 수고했겠다. 엄마도 뭐 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아이의 감정을 같이 한번 이제 인식해 주면서 이때 아이의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하면 아, 선생님 그렇게 얼마나 걸렸어?라고 하면서 많이 걸렸어? 아유, 많이 지쳤었겠다. 힘들었겠다. 한 자리에 있으면 많이 불편했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의 그 상황에 맞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꺼내주고 인식해주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정서의 언어화라고 해요. 속상했겠다. 행복했겠네? 기뻤겠다. 반가웠겠다. 이런 언어의 그런 감정에 대한 이런 정서의 단어들을 꺼내주고 그걸 표현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어떤 아이들 좀 속상했어요.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하면서 그 가정 얘기까지 막 다 하는 아이들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이제 뭐 TMI이긴 한데 지난주에 저희가 워크숍을 했어요. 그 전시 중에 이제 워크숍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패브릭토리 본점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미 저희 이제 VIP로 있는 아이들이 이미 많이 컸죠. 그래서 한 10살, 11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저희가 나누듯이 뭐 땡땡아 잘 있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바빠서 여기를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클래스를 많이 안 열어서 제가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많이 열었어야 되는데 많이 우리 만나지 못했네. 너무 아쉬웠다. 그치? 선생님도 너무 아쉬웠어.라고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도 바빴겠지만 저도 너무 바빠요 하면서 저희가 그 워크숍이 뭐였냐면 고민을 적고 내 마음의 고민을 적고 내 마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써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 저 사실은 페브리토리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하면서 토요일 날 어디를 가고 무슨 학원을 가고 무슨 학원을 가고 또 한 주에 영단어 150개를 외워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많은 대화 안에 이 아이가 정말 옆에 다른 그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꺼내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가 유일하게 그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막 다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옆에 가지를 못해요. 막 붙잡고 얘기를.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꺼낼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감정적인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요거는 좀 다른 포인트인데 어떠한 그 참고 조절하는 부분, 인내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면 즉시 칭찬해 줘야 돼요. 즉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집 안에서 아침에 예를 들면 같이 이제 출근을 하거나 밖을 나가요. 그러면 대부분 엄마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엄마는 아이를 다 챙겨주고 그다음에 엄마 거를 막 꺼내서 이제 같이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아이가 엄마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즉시 칭찬해 줘야 돼요. 엄마를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나는 다 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나와?'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엄마를 기다려 준 네가 너무 칭찬해 주고 싶었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얼마든지 누르면서 기다려 줄 거고 엄마의 그 시간을 이 아이는 뿌듯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면 클래스를 할 때 어떤 아이들은 빨리 끝나요. 뭐 아이들마다 그 빠르게 이제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은 빨리 끝나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도와줄래?" 하면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즉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친구들을 기다려 줘서 고마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그 조절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만족 지연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되게 유명한데 이제 마시멜로우 실험 아시죠? 마시멜로우 실험에도 이러한 이 만족 지연 능력의 하나의 예시로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마시멜로우 실험에 대한 그 교육적인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대상 아이들이 되게 그 좀 아무튼 이제 그 후에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시멜로우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고 매우 뭘 할 수 있지만 딱 그 일을 멈출 수 있고 그만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매우 지루하고 힘이 드는 그러한 일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힘. 그게 자기 통제력이고 그게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거죠. 그 만족 지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서지능이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이제는 필수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감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조절 이것이 그 공교육 기관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지금 외국에서는 어 좀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것을 감정을 조절하는 그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키워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감성지능, 감정지능 그리고 이 정서지능을 키우는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이것을 교육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첫 번째 자율성과 주도성, 두 번째 또래 관계, 세 번째 정서지능, 마지막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저희가 패브릭토리가 이제 그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맨 마지막을 자존감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 이유가 친구로 시작해서 다양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결국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자존감이 이 유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유아기가 시작인 거예요. 시작. 유아기만 자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기가 시작이 돼서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다 중요한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사실 이 자존감은 영아기에서부터 애착 관계에서부터 형성이 되긴 해요.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이 감정을 키우는 단계가 적기가 바로 유아기라는 거죠. 이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이 자존감이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희가 자존감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컨텐츠가 바로 빨간 머리 앤이에요. 여러분도 빨간 머리 앤 이야기는 아시죠?
빨간머리에는 우리 성우님 나중에 빨간머리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시리즈물도 많은데 빨간머리에는요. 일찍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친척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녀요. 왜냐면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고 그 주변에 우리 빨간머리에 이제 앤셜리를 위해서 그런 좋은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친구는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그 따뜻한 그 정서의 언어화들을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청 얘기해줘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그걸 꼭 얘기해요. 저 하늘을 봐. 막 이러면서 저 하늘이 정말 반짝이는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런 언어들을 계속 풍부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빨간 머리엔 컨텐츠는 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루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다룰 땐 저희가 꼭 빨간 머리엔 소개하긴 하는데요. 그 정도로 내 스스로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자존감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사실 논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자존감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유아기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래의 삶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정서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는 데는 이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존감이. 그리고 이 자존감은 오세경에 이르면 타인과의 환경이 시작되는데 그 타인과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이라는 걸 경험하고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즉 유아가 가지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을 가치 있게 인정하고 판단하며 상대방과 원만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인식한다. 그리고 경험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건강하며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요. 스스로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 가정과 연계된 우리 다양한 영역에서도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정서지능할 때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일 처음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아이들 만나면 앞치마 이렇게 매줄 때 무릎을 굽힌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아이들은 모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엄마의 언어를 배울 때 어디에서부터 배우냐면 엄마가 젖을 물리고 모유 수유를 할 때부터 그 모국어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젖을 물면서 엄마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본대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면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모국어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라는 건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요. 그 눈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경청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해야 되는 게 바로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부정적인 면도 다 보이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먼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의 경험을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거 아까 자율성과 주도성에서 나왔죠. 자,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율성과 주도성, 또래 관계, 정서지능, 자존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과 주도성이 길러지면 또래 관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또래 관계는 정서 지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정서 지능은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자존감이 자율성과 주도성이랑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모두 다 기억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기만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동기를 빠르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동기. 아동기는요, 저희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는 이제 아들 5명이 저희 조카입니다. 저희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는데요. 오빠가 아들 둘이었는데, 막둥이가 엊그저께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 됐고요. 저희 언니가, 첫째가 아들, 둘째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또 아들. 그래서 아들 셋입니다. 그리고 저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아들 6, 7인데요. 저희 조카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아동기의 발달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저희 아이가 벌써 10대가 됐네요. 그래서 정말 아동기에 적절한 이제 저희 아이를 보면 아동기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아동기는 어떤 변화와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까? 짧게, 이제 유아기보다는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동기가 딱 되면요. 우선은 꾸준하게 신체적 성장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억력과 주의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 포켓몬 카드 모으고 포켓몬 스티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스티커 모으고 이런 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를 수집하고 막 이러려고 하셨었죠? 그것이 아동기의 특징이에요. 다양한 물건을 분류하고 수집하는 욕구가 생기는 게 바로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굿즈를 사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끼리 이제 뭔가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이런 것들이 욕구가 계속 이제 생기는 시기가 바로 아동기입니다. 그리고 자아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아 발달 플러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내 얼굴은 저 아이보다 왜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정 밖에서의 시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래 관계, 친구 관계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점점 엄마보다 친구를 찾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엄마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기에는 우리가 유아기에는 우리가 전두엽 얘기했었죠. 아동기에도 전두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두엽 플러스로 아동기에 중요시 발달이 되는 시기가 바로 두정엽과 측두엽 발달 시기예요. 보면 두정엽은 공간 감각, 신체 각 부의 체감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학습의 뇌가 발달되는 시기가 바로 아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는 학습의 뇌가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 학습적인 요소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놀아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놀아도 돼 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이것을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 측두엽과 두정엽을 발달시키면서 자극해 줘야 되는 학습의 시기이다. 학습의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어머님들이 워킹맘들이 사실은 유치원 다닐 때는 일을 안 그만두세요. 그런데 8살이 되면 초등기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 그만두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선생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다 해서 오라고 하시거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숙제가 꽤 많습니다. 꽤 많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수학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그리고 문해력이 있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의 범위까지 이어졌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해결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워킹맘들이 이제 8살이 되면 이제 그만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학습의 뇌가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신체 발달도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이제 무엇보다 신체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초등기에 학습의 뇌가 발달된다 그러면 예체능을 좀 많이 줄이십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예체능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하나 신체 운동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꼭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영상 하나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모든 건강에 필수적인 것도 다 뇌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뇌 혈류의 5분의 1, 산소의 4분의 1을 쓰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는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운동이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운동하기 시작하면 심장은 빠른 속도로 움직여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게 된다. 특히 뇌에 다량으로 전달된 혈액은 뇌를 깨어나게 만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운동을 한 후 우리의 뇌는 얼마나 활성화되는 것일까? 뇌 활성화 실험에서 앉아있던 그룹보다 도보 운동을 한 그룹의 뇌가 붉게 활성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cause there's more brain, there's more function. So there would be ideally more capacity to learn. And that's the link that they're making today between the brain and the body. 네, 그래서 학습의 뇌가 발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체 운동을 많이 줄인다거나 그리고 이런 다양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이것이 뇌 활성화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령기 동안 이제 전두엽도 사실은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그냥 유아기의 시작점이다. 유아기의 시작이 되지만 학령기 동안 아동기에도 전두엽이 이제 꾸준하게 발달이 되는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7세부터 12세 동안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와 세포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지치기 한번 얘기했었죠. 그 가지치기가 유아기 때 한번 일어나고 이 아동기에서 이제 학령기 이제 이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이 시기 때 가지치기가 한 번 더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사춘기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이 경험이 아이의 사춘기를 좌우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사춘기 아이를 둔 자녀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사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유튜브 영상이네요. 잠시만요. 네. 이게 유튜브 영상이 네, 누가 막아놨나 보네요. 제가 영상 찾아가지고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됐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김북년 교수님 아시죠? 정신학과 이제 김북년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전두엽의 역할과 발달에 있어서 전두엽은 원시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인간의 뇌에서 가장 발달된 기관이기도 하죠. 근데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전두엽이 완전 새롭게 태어날 정도로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동안, 이 아동기의 이 학령기 동안 왕성하게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 7세부터 12세 동안 별로 쓸모가 없었던, 그러니까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포들은 거의 다 가지치기가 되고 신경회로와 세포가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경험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조금 이따 제가 보내드릴 영상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와 회로가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지나가는 그 청소년기의 그 기점 밑에는 가지치기가 다 되면 이 경험이 계속 이어져 있을 때 계속 유지를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자극이 되지 않고 경험을 완전 차단해 버릴 경우 이것이 완전 그 사춘기의 정점을 이루는 그 단계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신경회포를 청소년기 이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험을 여기에서는 그 예체능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술적인 경험, 그리고 가족과의 경험, 다양한 활동, 다양한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청소년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부모의 행동이 모델링이 되고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기 이후에 가면 도덕적인 가치관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이트 교육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그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교육보다도 그 세계관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가 유아기, 아동기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 형성의 초등 시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때의 경험이 사춘기 때 전두엽 상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런 활동, 이야기들을 통해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세계관을 먼저 심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과 연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 지능을 다루는 교육이 중요하다. 패블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꼭 그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발달하게 해주고 어떤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보이죠. 그리고 보여야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그런 도구라든지 방법론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실 그 영역들 안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도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들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시작하신 분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그 정서지능과 자존감과 그 또래 관계, 자율성, 자기조절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동기의 도덕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는구나까지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아동기와 유아기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